자, 이제 집합이 사실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그쵸? 예,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을 계속해서 키우면 무엇이 되느냐. 맞잖아요? 예. 어떤 날 집합을 생각했어요. 그럼 걔를 포함한 더 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걔를 포함한 또 더 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우주처럼 계속 팽창시키면 안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집합에 우주가 있단 말이야. 우주 영어로 뭐야? 그렇죠. 그래서 유니버셜 셋이라고 하는 집합, 전체 집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전체 다 집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죄송합니다. 네.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기호로 어떻게 쓰겠어요? U로 쓰겠죠. 그죠? 네. U를 왜 이딴 식으로 쓰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집합 하나를 생각해보면 이제 전체 집합을 생각하잖아요. 이거 아직 그리지 마세요. A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 뭐냐고. 여기 있는 애들 어떻게 표현하고 싶잖아. 맞아 안 맞아? A가 아닌 걸 표현하고 싶잖아. 그치? 예, 그래서 그런 집합을 먼저 정의를 할 건데 걔를 여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여집합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집합을 기준하기 때문에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기호는 좀 이따 뭐 보충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살짝 비워놔. 알았어? 꽉 채우지 말고 이렇게 써놔. 알았지? 그리고 A의 여집합은 위첨자로 C자를 써줍니다. 여집합이 영어로 complementary set이거든요. 그래서 그 C를 따가지고 A 여집합 A complement라고 쓸 겁니다. 이거 뭐냐고 소율아? C라고 쓰면 돼. C라고. 자, 이걸 조건제 집합으로 써보면 X는 A의 원소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예. 원래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제가 굳이 그리고 X는 U의 원소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생략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U의 원소가 아닌 원소인 게 애당초 있을 리가 없거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U가 있고 원래 이제 이게 이런 형태의 네모는 아닌데 모서리가 다 있어요. 걔가 안 그려지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 이렇게 A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U고 여기가 A야.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바깥쪽에.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의 여집합도 집합이잖아. A의 여집합은 꼭 저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길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안 틀려요. A의 여집합도 동그란 모양일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바깥쪽에 이런 집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아이, 똑똑하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실제 의미는 A가 아닌 것. A가 아닌 것. 이란 뜻이거든요. 밥 먹었어? 먹지 않지 않았어. 무슨 뜻입니까? 먹었다는 얘기죠. 이중부정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수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밥 먹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A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A라는 얘기죠. 아이, 훌륭하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도 집합이니까 컴플리먼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체 집합이 아닌 게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어? 그럼 공집합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공집합이 아닌 것은 전체 집합이겠죠.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하나의 집합 가지고 하는 연산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항연산이라고 해요. 집합 하나를 가지고 하는 연산. 여집합은 단항연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집합 두 개를 가지고 하는 연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봐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은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호는 이름 보면 알겠지만 얘를 기호로 쓸 것 같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되게 헷갈릴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실제 써보면 안 헷갈려요. 왜냐면 저건 집합의 이름이고 저건 연산의 이름이라서 딱히 헷갈리진 않는데, 여튼 그래서 제가 전체 집합은 요 끝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냥 연산기호가 아니라는 뜻으로. 예. 그래서 합집합은 두 개를 가지고 하고요. A 유니언 B, 얘 A 합집합 B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유니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합친다는 얘기거든요. 유니파이 하면 통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랑 하나로 통째로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은 A의 원래 원소였을 수도 있고 B의 원소였을 수도 있고 A와 B 공동의 원소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X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이다 라고 보면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집합기호로 쓰면 또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요. 얘도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뭐야? 아, 자꾸 저기 만져지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알았죠? 얘가 지금 U고 얘가 A고 얘가 B인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A 합집합 B는 사실상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도 되는 거죠. 이건 이제 A만의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되는 거죠. 이건 A와 B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되는 거죠. 이건 B만의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또는은 실제로 몇 가지 케이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아, 또는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밥 또는 라면을 먹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뭐냐면 밥과 라면을 둘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치킨 또는 피자를 먹겠다. 그러면 치킨과 피자를 동시에 먹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합의 연상기로 써보면 이거 전체 집합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잘 들진 않지? 그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유니온 A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구분이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의 결과는 당연히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연산을 잘 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혼동의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 진짜로. 이해하겠니? 자, 다음 이제 교집합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집합의 명칭을 보시면 인터섹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섹션이 사실 수학에서는 이제 교집합이지만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면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지금 색칠한 면적은 이 길의 일부이기도 하고 이 길의 일부이기도 하죠. 두 개의 길이 서로 맞물려서 겹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차로라고 부릅니다. 교차로의 명칭이 인터섹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두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그래서 교집합은 다음과 쓰면 되죠. 근데 교집합 기호는 뭐냐면 이 i를 쓰면 AI 시대에 아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i라는 게 약간 숫자 1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불편하니까 그 다음 철자인 n을 씁니다. 근데 n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치 유니온 기호를 뒤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사용하고요. 교집합은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다음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림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세팅을 좀 할까요? 개빠르죠? 네.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이 의미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섹터 2번을 실제로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A 교집합 B라고 부르면 되잖아. 괜찮은 거 같니?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럼 뭐가 불만이냐면 왜 1번, 3번은 이름이 없을까? 이게 불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 3번에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집합을 이용해서 1번, 3번에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차집합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언가를 빼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뺀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빼기가 영어로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빼기는 영어로 subtraction이죠. 더하기는 영어로 뭐예요? addition이죠. 네. 그래요. 아무튼 뺀다는 말이 없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뭐라고 써있어요? relative complement라고 써있으니까 상대적인 여집합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냥 명칭 자체가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여집합인가?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집합과 매우 가깝습니다. 알겠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그럼 차집합이라고 왜 부르는 건데요? 차씨예요? 아니, 차씨 아니고 기호가 이 뺄셈 기호를 빌렸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뺀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 관심 가져가지 마. 알았어? 자, x바 x는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만의 원소이다 라고 하셔도 되죠. 잘 봐요. b의 원소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b의 여집합의 원소이다. 맞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아, 좋다. 한번 복사해 놓으니까 아주 좋네요. 네. 개빠르죠? 네.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맞잖아요? 맞잖아.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B의 여집합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relative complement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합집합 B만 전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두 개의 집합만 있을 때의 여집합,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여집합 기호를 못 써요? 당연히 쓸 수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위에서 그리고라는 표현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기호를 쓸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기호를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원소이라는 비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여집합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동일하고요. 뒤에서 이제 집합의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뺄셈 기호로는 연산을 사실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고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 의미는 B를 뺀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의미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거든요. A만의 고유의 원소를 남기고 B랑 상관인 애들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뺀다면 누굴 빼는 거냐면 A 교집합 B를 빼는 거예요. 굳이 뺀다고 표현하자면.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배움으로 해서 저 위에서 1번 섹터와 3번 섹터의 명칭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녀오세요. 자, 이제 이러면 1번은 뭐라고 쓰면 된다? A 차집합 B라고 쓰면 되죠. 혹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죠. 혹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제거했다라고 써도 되죠. 차집합은 실제로 제거한다 뜻이에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섹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 차집합 A라고 쓸 수 있죠. 혹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혹은 B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도 쓸 수 있죠. 지금 뭐냐면 저 일부분을 또 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세하게 쪼개서 또 다른 집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쪽에 좀 비워놓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왜 비워놓으라고 했냐면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차집합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얘가 뭘로 바꿀 수 있다? 이렇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집합이 무엇이다? 차집합이라는 얘기죠. 아까는 차집합이 여집합이라면서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여집합은 차집합이네. 그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얘는 이제 전체 집합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여집합이 아니잖아요. 아깝게 relative complement면 얘는 뭐 absolute complement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거 다 할까, 그지? 뭘 어떻게 다 알아, 임마. 잘 가르쳐 보려고 열심히 찾아서 아는 거지. 그럼 뭐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났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난 수학 전공도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가르쳐 볼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서 아는 겁니다, 그냥. 알았어요? 예. 자, 뒷장으로 넘어가죠. 차집합의 표현이 매우 중요해서 제가 문제로도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예. 차집합을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절대적이진 않는데 이렇게 언제 이렇게 쓰냐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면 문제가 풀릴 텐데 바꾸지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푼 친구들 때 만드는 문제예요. 어떻게 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얘는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는 저 상태로 두고 문제를 바라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합의 연산을 직접 할 때는 저 기호로는 할 수 있는 연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바라보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필요한 내용은 다 배웠으니까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소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글씨 대빵 키워드릴게요. 네. 왜? 아까 타올이 있는데 누굴 거야? 뭘 사왔는데? 뭐고? 아니 엄마 거. 엄마 거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녹을 것 같은데? 엄마를 드리려고 샀어? 아, 부럽다. 우리 아들은 자기 배만밖에 안 채우던데. 아니, 우리 그러니까 뭐 수영장에서 경품 행사 같은 걸 해가지고 편의점 10,000원짜리 쿠폰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 좀 줘. 그러니까 뭐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야. 왜 아빠를 줘야 돼요? 나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수영장 아빠가 보내줬잖아. 아빠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빠는 편의점 상품권 못 쓰잖아. 이거 돈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도 편의점 갈 수 있어. 그랬습니다. 예. 자, 봅시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거 선택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의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거 선택할 거야, 안 할 거야?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선택할 거야, 안 할 거야?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 개별적이죠. 이거 선택한다고 해서 이거 선택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 짓을 언제까지? n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2의 n제곱으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예, 얘는 집합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기억할 것까지 있나? 아주 기본적인 경우의 수예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경우의 수다. 자, 두 번째, A1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A2와 A4는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든지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든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선택할 건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 경우의 수가 이미 1로 확정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하고 똑같이 써보면 A1은 한 가지예요. 선택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A2는 한 가지입니다. 선택 안 할 거니까. A3는 여전히 두 가지고요. A4는 한 가지죠. 선택 안 할 거니까. 그 뒤로는 여전히 뭐예요? 두 가지씩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2의 몇 제곱? n-3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니? 그래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우의 수가 이미 한 가지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뭐 여집합 나와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연산을 다 안 배워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냥 해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일단은 얘는 이미 배웠잖아요. 뭐예요? A 차집합 B예요. 어디인지 위치 아시죠? 이것도 B 차집합 A 어디인지 위치 아시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원소의 위치를 써보게요. 자, 이렇게 U가 있고 A, B가 있다고 하면 1, 3, 5, 7은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2, 4, 6은 여기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선생님. 이 처음 보는 거야, 진짜로? 진짜 처음 봐? 네? 얘는 다음과 처리할 수 있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 됐죠? 그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거든? A의 바깥쪽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나니까 누구 남았다? 8, 9 남았다. 다시 얘기합니다. A의 바깥쪽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B랑 겹치는 부분 여기죠? 여기를 빼고 나니까 8, 9 남았다. 그럼 8, 9는 어디 있는 거예요? A와 B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됐어? 네. 그래서 8, 9는 여기 있겠죠? 오른쪽이 아니어도 왼쪽에 있어도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0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체 집합은 0부터 9까지 있거든. 지금 0이 갈 자리는 저기밖에 없지. 맞아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답은 바로 나오죠. A 합집합 B는 얘가 되겠죠. A는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그램만 그리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유한계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경우 그리고 원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강력한 풀이를 해주니까 다이어그램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네. 10번 보겠습니다. 집합 A와 B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죠? 네.
뭐가 나와 있냐면 교집합의 원소가 나와 있는데 교집합이 2와 3이잖아. 그럼 2와 3은 A에 들어있어야 돼, B에 들어있어야 돼. 근데 A에서 이미 2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2, 3이 무엇이다? 집합 A의 나머지 원소인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하고 같아야겠죠. 그쵸? 예. 그럼 A는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 2하고 4가 나와요. 만약에 A가 2라고 하면 집합 B가 뭐가 될 거냐면 0, 1, 2, 3, 4가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 그럼 교집합이 1, 2, 3 3개가 나와야 되잖아. 2, 3밖에 없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A가 4라고 하면 집합 B가 2, 3, 4, 5, 6이라서 얘는 문제가 없죠. 그죠? 따라서 A는 뭐가 되냐? 4가 됩니다. 좀 싱겁죠? 좀 싱겁잖아요? 네. 자, 이렇게 이산적인 몇 개 안 되는 값을 가지고 집합을 다루면 좀 쉽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연속적인 값을 다루러 가보죠. 이런 애들이에요. 지금까지 이걸 되게 쓰고 싶었는데 지금 못 쓴 거야. 이걸 만족한다는 게 뭐니?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부등식의 해지. 부등식의 해에 해당한 x니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부등식의 해 집합이라고 불러요. 저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막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 이런 표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식으로 주면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문제를 풀려면 집합 A, B, C, D를 다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집합 A, B, C를 다 구해볼게요. 집합 A는 저 정도 남선을 풀 수 있죠. 인수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다 아시죠? 네. 집합 B는 경계는 똑같고 등호만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집합 C는 인수분 해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마3에서 4까지예요. 그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x가 실수라는 표현은 보통 생략합니다. 실수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알겠죠? 네. 집합 D는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게 편하겠죠. 저건 방정식이잖아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마3하고 4? 그러니까 마3하고 4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계적으로도 X바 썼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첫 번째 집합은 뭐예요, 유나? C 차집합 D잖아. 방금 배웠잖아. 차집합은 D를 빼는 게 아니라 D랑 겹치는 걸 빼는 거라고 했지. 맞아? C하고 D 누가 겹쳐요? 마3하고 4가 겹치죠. 그럼 마3하고 4를 제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이게 되겠죠. 굳이 그림 안 그려도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이제 필요하면 수직선을 그리셔도 되는데 이제 깨닫죠. 그러면 수직선에서 화살표를 치는 게 사실 뭐였냐면 아까 유한계의 원소는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잖아요. 연속적인 건 무한이니까 다이어그램 못 그리잖아. 수직선이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은 거야.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겹치는 것도 보이고 합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었을 때 집합을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에 표시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할 수 있다고 계속 가볼게요. A와 C의 교집합을 봅시다. A와 C의 교집합은 그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면 신지율 학생이 불러주죠. 내 말 안 듣고 있었어? 필요해요가 필요해요. 아니 A 교집합 C를 답할 때 그림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아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불러봐. 모르겠어. 아니 그림이 혹시 모르겠으면 그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내가 그림 없이 이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림 없이도 나 알겠는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본 건데 모르면 그림 그리면 되죠. 보세요. 그림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저걸 모르겠는데 어딘지 잘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X축을 그려가지고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봐요. 그러면 집합 A는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시해서 얘도 A고 얘도 A다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자 집합 C는 뭐냐면 마3에서 4까지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마3 여기 겹치는 거니까 얘가 집합 C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가 뭐라고 했어요? A와 C의 교집합이니까 공통 있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 집합을 마3에서 마1까지 그리고 X는 4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한 가지만 여기 컴마를 찍었잖아요. 동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이 명백한 경우에 또는을 안 쓰고 컴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3부터 마1까지이면서 4일 수 없잖아요. 당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됐니? 됐어? A 합집합 C는 그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밑에 이미 나와 있잖아. 그치? 합집합이면 저 라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실수 전체를 전체 집합으로 봤으니까 R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됐어? 친구들 A 차집합 B가 뭐죠? 여기서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A 차집합 B는 뭐예요? 겹치는 걸 빼야 되니까 누구 남아요? 마이라고 4밖에 안 남죠? 얘가 지금 A 차집합 B여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랑 D랑 합집합을 해버리면 마3, 마1, 4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집합은 중복 원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 있다고 해서 두 번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한 번밖에 안 써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집합 어려워요? 그냥 그렇죠? 예. 그냥 새로울 뿐이지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새로울 뿐이에요. 근데 보통 새로우면 좀 어렵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예.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이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수 A, B를 구하시오. 지금 보면 집합 A는 이미 제시가 돼 있잖아요. 집합 A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됐죠. 근데 집합 B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맞죠? 예, 집합 B는 모르는 건데 교집합과 합집합이 적게 되도록 집합 B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림을 그려서 보면 더 쉬울 것 같네요. 집합 A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집합 B는 어디 있어야 교집합이 2와 3이 되고 합집합은 마1과 4가 될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러면 되는 것 같죠? 너무 위로 올라갔나? 이러면 되는 것 같죠? 여기가 마1이고 여기가 3이면 문제 요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저 집합 P의 조건에 들어있는 x의 제곱 ax 더하기 b 얘를 인수분해하면 무엇이 된다? 얘가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이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나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의 정의까지 배워봤고요. 이게 집합을 다 배운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거를 할 거예요. 이제 집합 연산의 정의만 배운 거잖아. 다 적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집합 연산을 배울 건데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라든가 드모르가는 법칙이라든가 실제로 좀 복잡한 연산을 시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개의 집합의 포함 관계를 다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거든요. 이런 거 연산 직접 해봐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합이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 도형의 이동도 다 풀어야 되지만 집합도 조금 기본적인 문제들 교재 좀 확인해 볼게요. 도형의 이동은 사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금방 풀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과 집합의 연산이 단원이 구분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간 것만으로 당신들은 한 챕터가 과제로 더 나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주말이니까 네? 시험 준비한다고요? 단원평가요? 네, 알았어요. 수요일까지 정도는 풀 수 있죠 그래도. 네? 야 수요일이 생각해보니까 단원평가인데 뭐 시험 준비야? 뭐 네. 집합을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합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돼. 아니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풀어보라고. 전혀 안 풀고 오면 그 다음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야 잠깐만 나의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정 급하면 유형별로 다 하나씩 풀어볼 수 있잖아. 알았어? 대충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공지하겠습니다. 월요일날은 도형의 이동 개념시험이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직선의 방정식 단원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